포털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연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데이트 장소 1위는 영화관이라고 합니다. 연인들이 영화관을 선호하는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그중 하나를 굳이 뽑자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것을 보며 그 느낌을 함께 공유하는 것만큼 즐거운 것은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북렌즈 명작 레스토랑 영화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저희 북렌즈의 다독의 아이콘 살아있는 도서관이자 우리 레스토랑의 사장님 몸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배정 문장입니다. 그리고 방송 두 번 만에 목소리가 섹시하다고 난리가 나. 정말 그런 워딩이 있었어요. 좋은 거에 섹시함과 귀여움이 다 포함된 걸로 생각합니다. 네, 목소리가 섹시하신 분이죠. 목소리뿐만 아니라 뇌까지 섹시한 남자. 이건 안녕하세요. 저는 날씨가 더워서 아이디를 맥주로 받고 싶은 사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번 작품은 변호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너무 약간 올드한 것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것도 좀 할 겸, 좀 최신 것도 할 겸 해서 약간 번외편으로 해서 변호인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변호인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개봉 전부터 이미 평점이 별 1개랑 별 5개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슈가 많이 됐던 영화, 다른 의미, 여러 가지 의미로 됐던 영화라서 한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전으로 다 상관없고요. 맞아, 이야기 나눌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자체나 영화 외적인 내용이나.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북렌즈 명작 레스토랑 시작하는데요. 우선 재료 확인부터 사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변호인 영화 자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한 가지의 그런 사건을 가지고 그걸 모티브로 한 영화라서 아마 이슈가 가장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슨 사건이죠? 이제 그 불임 사건이라고. 최근 났나요? 아니, 그 불임이 아니고요. 원래는 다른 의미인데 이거 사건명이 이제 불임이라고 지정이 된 거고요. 이제 변호인이라는 영화 자체는 이제 불임 사건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먼저 이제 변호인 같은 경우는 이제 2013년도 12월 18일에 개봉한 영화고요. 이제 법정 드라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법정 드라마라고 하기에는 법정 씬이 이렇게 많이 비중은 차지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국밥집 드라마 아닌가요? 돼지국밥집 드라마? 국밥집이도 많이 나오는 사실 그거 보고 돼지국밥이 많이를 먹으러 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되게 영화 극 중에서 국밥이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지 않아요? 되게 푸짐하게 안 나오니까. 그리고 뭔가 갈수록 먹기 싫어해서 그래. 뭔가 천만 요정. 일단은 아까 말했던 그냥 이미 영화가 보기도 이전부터 혹평이 아주 장난이 아니었어요, 시작부터. 그래서 근데 저 개인적인 지금의 이 영화를 보실 분들은 드리고 싶은 마음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 변호사를 다룬 일이거든요. 사실 모티브라고 하지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시대의 부당함이라든지 그런 사건, 그런 것만 먼저 보고 하셨으면 좋은 영화일 것 같고요. 일단은 감독은 양우석 감독님이시고, 이제 출연 배우로서는 송강호, 임시완, 김영애, 곽도환, 오달수, 그리고 이렇게 비중은 많지 않지만 이성민 씨까지 나오세요. 보면은 이민인데 사실 배우진도 탄탄하고, 그리고 이제 당연한 건 아니지만 변호인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건 다들 아시고 계시죠? 1131 정도 동원했고요. 이 전에 1000만 영화가 7번가에서 1000만. 누구니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 극명한 수용차를 가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이거 이후에, 이 작품 이후에 1000만 영화는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있는 겨울왕국 2000만 영화를 또 기록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변호인 자체에서 이제 수상 정보를 좀 봤는데 굉장히 많이, 그에 많이 탔어요. 상도 많이 받았구나. 네. 이제 뭐 작품상, 청룡영화제 작품상, 여우조연상 이제 김영애 씨가 받았고요. 이제 당연히 나무주연상도 송강호 씨가 받았고, 이제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분에서는 대상이 송강호, 그다음에 작품상 양우석, 이제 신인감독상도 양우석 감독이 받았고요. 임시완은
임시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받지 않았구나. 신인상 정도 받지 않았을까요? 근데 원래 이게 이 당시에 영화제에서도 말이 많았잖아요. 이 영화가 네.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슈가 됐어요. 그 최근에 개봉했던 항공주라고 예. 영화잖아요. 천우희 씨의 주연인데 그 작품 역시 작품상이 받느냐 안 받느냐 굉장히 주목됐었거든요. 이게 사회적으로. 근데 이제 다행히 천우희 씨가 대상을 받았죠. 여우주연상. 네, 여우주연상을 받으면서 이제 좀 다른 좀 다행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변호는 사실 비슷한 뉘앙스. 그리고 사실 제가 원래 포스터 이렇게 많이 잘 안 보는데 이 영화의 다시를 보고 사실 얼마 전에 곡성을 보고 근데 곡성은 포스터가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포스터를 다시 봤는데 사실 이 변호인 포스터도 보면은 포스터만 보고 문구만 봐도 이 영화의 대략적인 구도를 다 알 수가 있어요. 포스터는 되게 그 가족적인. 그거 말고도 이제 개인 포스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이제 송강호 씨의 포스터의 문구는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곽도원 씨의 그 포스터의 문구는 생각해봐 당신이 할 수 있는 애국이 뭔지. 그리고 임시완의 문구는 아저씨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리고 억울하면 조세호를 이제. 그리고 김영애 씨의 포스터의 문구는 우리 변호사님 참말로 고맙대이. 이 딱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냥 송무림 변호사가 잘못된 억울한 임시완을 도와줘서 김영애가 고맙다. 아니 어쨌든 함축돼 있어요. 그냥 다 플롯이 보이고. 근데 이거는 원래 저도 안 봤었는데 아무래도 곡성이랑 보고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재밌더라고요. 개인 포스터가 또 이렇게 따로 개인 포스터 나오기 시작한 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았었는데 뭐랄까 근데 주목해볼 만한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영화를 볼 때 그냥 먼저 포스터들 먼저 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잠깐 이제 양수업 감독님 먼저 보면은 이제 1969년 10월 24일생 고려대 철학과 졸업하여 지금. 철학과요? 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분 좀 출신? 네, 과거의 경력을 보면 또 놀랄 수도 있는 게 사실 데뷔작이에요, 변호인이. 네, 데뷔작이 천만관객을 이룬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신데 그 전에는 만화가 웹툰을 연재를 하셨어요. 웹툰 어떤 거예요? 다음에서 이제 스틸레인과 당신이 날 사랑하면을 연재를 했었거든요. 다시다하시네. 네, 스틸레인 같은 경우는 이미 이북과의 관계를 이렇게 있는 그런 만화거든요. 자세히 저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대충 봤는데 뭐 간첩 얘기 나오고 뭐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이제 영화를 데뷔한 게 이제 이 변호인이라고요. 그리고 근데 영화 시나리오는 이제 아주 인터뷰를 보니까 90년대 초반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일대를 다룬 영화를 돌아가시면 만들려고 구상을 했었대요. 안 돌아가셨으면 더 늦게 나왔죠. 그 얘기도 있어요. 30년 뒤에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소재가 시나리오 구성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게 영화화할지 뭐 웹툰화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인터뷰가 있어서 좀 있고 영화 쪽 관련된 경력이라고 하면은 MBC 프로덕션 영화기획실 프로듀서 정도만이고 어떻게 보면 의외인 거죠. 와, 첫 영화에 이렇게 송강호까지 부르고 이렇게 대박날 정도면 흥진데요, 흥진? 그죠.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이야기가 가진 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송강호도 원래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하죠. 그 역할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게 너무 이렇게 다루기가 내가 표현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 걱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단식으로 얘기를 해보고요. 만약에 30년 뒤에 만들어졌으면 사실 이렇게 대박 안 났을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죠. 세상이 어떻게 그렇죠. 바뀌었죠. 그때도 이렇게 살고 있어서 똑같이 대박 났을 수도 있어요. 사는 건데 사실 이건 약간 영화된 것도 하잖아요. 네? 원래 누가 일찍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사고가 나고 자살이나 이런 불우한 결말이 갖고 있는 힘 있잖아요. 뭐 신해철 씨도 마찬가지고 우리 천재로 이제 작곡하고 막 음악하신 분들도 약간 더 김광석 이런 죽으면 더 뭔가 신화화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 영향을 사실 무시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향력이 아무래도 길어질수록 좀 줄어드는 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인간의 아둔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있을 때 느끼지 못하고 없으니 그의 부재를 느끼는 똑같이 그런 거라고 다시 볼 수 있었고 이제 주연 역할 하신 송강호 씨는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그래도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그래도
밝혀야 될 건 밝히고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되니까 일단 송강호 씨는 1967년 1월 17일생 동갑이네. 이시고요. 부산 경상대학교 방송영양학과 졸업을 하셨습니다. 원래 90년대부터 극단 생활을 시작을 해서 이제 연기 내공을 조금씩 쌓으시다가 이제 96년도에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라는 영화의 단역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충무로에 입성을 하신 케이스고요. 저희들이 이제 송강호라는 배우는 이름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97년도 다음 작품 초록물고기. 한석규. 네, 맞습니다. 그때 나오셨구나. 네, 거의 단역인데 그때부터 이름 알기 시작했고 이제 그해 같은 해인 넘버 3에 이제 집점을 찍었죠. 모든 인기 있는 개그맨 연예인이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성대모사를 하는 그렇죠. 성대모사. 최영이 그 성대모사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송강호라는 이름을 부각을 했는데 사실 이때 이미지는 약간 개그 캐릭터가 강했어요. 그 후로도 약간 행보가 됐고 지금으로 치면 약간 박철민 씨? 그런 느낌 맞아. 그래서 저는 그 영화 있잖아요. 뭐지 단치광에서도 보면 이미지가 그래가지고 되게 진중한 역할이 어울리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이제 정점을 찍는 게 저는 쉬리라고 봐요. 정말요? 쉬리 정말 존재감 없지 않나? 아니 그게 코리아에서 다른 아니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이라는 느낌인데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많이 바뀐 느낌이었어요. 그게 어울리진 않았어요 저는 사실. 근데 그리고 되게 이 존재감이 없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 사실 저는 왜 기억하냐면 송강호 씨의 역할을 송강호 씨 죽어요 거기서 시위에서. 근데 한석규 별로 안 슬퍼하는 거야. 이게 뭐야? 막 그래서 동료가 죽었는데 막 그래서 너무 분개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렸을 때. JSA 때 맞아요. 네. JSA잖아요. 그 제가 나중에 꼭 한번 저희가 다뤘으면 한 영화 중에 하나도 JSA 정말 좀. 저는 사실 박찬욱 영화 중에 JSA를 아직 못 뛰어넘었다고 생각해요. 그거 하자 그러지. 네? 아니 변호인이 좀 더 좋아요. 그 변호인도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거는 냅두고 이제 이제 송강호의 대표작 혹은 이제 유명하신 성공하는 좀 읊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JSA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이제 JSA 공동경비 JSA 그 다음에 뭐 봉준호 감독의 괴물, 맞아 괴물. 네, 변호인 그 다음에 또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관상, 놈놈놈. 그리고 진짜 사실 진지한 거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많아요 생각보다. 미량 이런 거 보셨어요? 미량도 봤어. 미량도 아까 근데 푼수같이 나오잖아. 푼수같이 전도연한테 막 들이대는 완전 전극 개그감이 아예 없는 전극 캐릭터는 한 적이 없죠. 사도 박쥐 그다음에 출신 복수는 나의 그러네. 살인의 추억, 뭐 효자동 이발사, 친절한 씨, 친절한 약간 카메오 역할로 나온 거고요. 사도 최근에 사도 거기 이제 사도 이제 영조 역할로 이진익 감독님의 사도 최근에 괴짜 같아. 근데 거기서도 약간 이게 사실 사도 캐스팅 당시에는 송강호라는 이미지가 영조에 어울리는가 싶었어요. 저도. 근데 생각보다 사도를 보고 났을 때 안 어울린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 송강호는 어떤 역을 갖다 놔도 송강호가 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마저도 영조 같은 거예요. 그 모습마저도 저럴 수도 있다. 송강호 로맨스에 한번 도전했다가 푸른 소금에서 굉장히 말아먹었다는 얘기를 신세경 씨가 같이 나오는. 근데 그건 뭐 꼭 송강호 탓이 아닐 수도 있고 내용이 좀 저는 별로였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영화가 있죠. 무슨 뭐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박쥐지. 아닌데. 박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큰 영화제 추천받고 그래 너 출신도 있고. 저는 그냥 진짜 한국 배우 중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송강호가 항상. 연기 자체를? 예. 난 개인적으로 근데 약간 송강호 하는 걸 장점으로 삼았잖아요. 약간 그냥 약간 그런 유쾌함이 섞인 그런 장난기가 담긴 모습 그 자체가 계속 떠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배우로서의 장점인가는 사실 좀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연기가 여러 가지 지금 대배우들이 있고 최민식이라는 배우도 있고 황정민이라는 배우도 있고 근데 송강호라는 배우는 세 분이 다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이유 보면 세 분이 연기하는 게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송강호는 진짜 연기라는 생각이 안 들게 연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항상 보고 있으면 저 연기인가 실제인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최민식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몰입이 강한 캐릭터들이 대한 그거에 연기를 잘하시고 이제 황정민도 특유의 그런 캐릭터를 구축해 나간 것도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 정도 클래스에 있는 애들은
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김지훈 감독의 밀정이라는 영화를 촬영을 마친 걸로. 되게 기대 중이에요, 진짜. 네, 밀정은 이제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거는 일본 경찰 역할이에요. 밀정? 네, 이제 그런 일제 강점기 시대를 다룬 영화고요. 이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촬영을 마쳐서 이제 후반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좀 있으면 개봉하죠? 잘 모르겠던가. 예, 저도 정확히. 그리고 이제 2017년에 개봉할 거라고 하는 이제 택시 운전사라는 제목이 이게인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5.18에 관련된 영화. 예. 그 힌트 페터 기자라 이제 독일 기자가 있는데 그분이 서울에서 이제 광주로 이제 취재를 하러 가는데 못 들어가게 막아놨거든요, 괴한분이. 그래서 근데 그거를 운전해준 택시 기사 역할로 송강호 씨가 한 걸로 기사를 적었어요. 또 많이 재밌겠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 영화가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곡성을 보면서 그랬거든요. 지금 미성숙해요? 미성숙한 게 아니라 한 분야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봐요, 저는. 왜냐면은, 근데, 오컬트라는 분야, 무슨 귀신 이쪽의 영화가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곡성으로 인해 어떤 한 파트가 나와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검은 사제들 있잖아요, 검은 사제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흥미롭게 보긴 했는데, 네. 또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송강호라는 역할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내무라 하는 감독님들 있잖아요. 박찬욱, 봉준호, 김지훈, 이거 뭐 개인적으로 다 해본 이제 그쵸. 배우가 되는 거죠. 누구라도 쓰고 싶어하는 배우죠.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송강호 씨 보면은 송강호 씨는 그게 많아요. 명대사들이. 기억나는 것들 있으세요 혹시? 배신이요, 배신. 그것도 넘어서는데. 네.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는 봉준호 감독 작품인데도 저는 굉장히 명작으로 치는 저도 한번 꼭 다뤄주고 하는 게 거기에 외국에서도 이미 이슈가 많이 됐던 롱테이크 장면이 농두렁 롱테이크 꿀발라 났나 장면? 그것도 사실 되게 애들이 되게 많은 장면이고 봉준호 감독이 많이 부탁을 했다고요. 뭐 송 선배에게 많이 맡겼다. 자유롭게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 제가 좋아하는 명대사 중에 하나가 이제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건데 밥은 먹고 다니냐. 근데 그분이 한 거예요? 그분이 애드립인데, 네. 저는 사실 뭐지? 이런 게 근데 저는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뭐 철학적인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렇게 영화를 제일 잘 마무리 질 수 있는 멘트가 또 있을까 싶은 거예요. 어쨌든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잡히지도 않았고, 제가 박해일 씨가 범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마무리했을 때 가장 완벽한 대사가 아니었을까. 그 영화도 한번 해야겠네. 흥분하신 거 보니까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마찰 평점에서 한국 영화 중에 4.5 넘은 게 몇 개 없거든요. 그 중에 살인의 추억이랑 변호인이 있어요. 4.5 넘은 게? 네. 재밌습니다. 살인의 추억 안 보셨어요? 보긴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향수기 말고는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거기 연기 거기 베테랑들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한번 이제 내가 카메라가 어디 있는가 위치에서 한번 보고 영화를 한번 보시면 살인의 추억은 굉장히 잘 만든 영화예요. 네. 미장센부터 해가지고 시나리오까지 모든 게 완벽한 영화라고 네. 사실은. 저는 인상 깊었던 대사 복수는 나의 것 거의 마지막 씬에 내가 너 착한 거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죽이는 거 이해하지 이러는데 그럼 되게 정말 소름 끼치게 말해요, 되게. 그리고 그 복수는 나의 것이 박찬호 복수 3부작이잖아요. 그 신학이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렇게 잔인한 얼굴을 하는 송강호 역할이 되게 어색한데도 섬뜩하는 게 있었어요. 어쩌면 저런 살인마 저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막 끌고 갈 때도 막 너무 리얼하고 하여튼 박찬호 그 복수 3부작은 볼만합니다, 진짜. 다 같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 이 변호인 배우 중에 좀 주목을 해서 좀 길게 빼려고 하는 배우가 곽도원 씨거든요. 그래서 지금 곽도원 씨 같은 경우는 원래 분명히 곽병규 씨더라고요. 정말요? 네네. 이름 잘 바꿨다. 네. 지금 어차피 요즘에 또 장소영 씨랑 연애 중이셔가지고. 연애요? 네.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직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으세요. 진짜. 네. 74년생이시고요. 네, 그리고 그 장소영 씨가 또 곡성의 와이프로 나오셨죠? 네. 이거 스포가 될 수도 있는 건가? 아무튼 이분도 연기가 내공이 탄탄할 수밖에 없는 게 연극 무대만 14년을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극단에 들어가서 처음에 한 게 1년 동안 그거만 했대요, 청소만. 이분 거기 극단에서도 그런 영화였나? 아니 극단은 나쁜 역할? 아니 그러진 않죠. 이 나쁜 역할을 한 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부분. 왜냐면 단역이 대부분 그런 게 시작이고 그리고 충무로의 일성한 계기가 너무 웃기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
연극 배우 출신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성공해야겠다밖에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충무로 무작정 올라왔대요. 근데 사실 충무로 가보신 건 아니지만 영화 충무로는 별로 충무로 연극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놀랬고, 그 중에 이제 오달수가 극단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달수 씨에게 조언을 구해서, 근데 오달수 씨가 조언하기를 단역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시작하게 단역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 시작하고, 이제 약간 이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게 그게 2010년 팡입니다. 나홍진 감독이. 네, 거기서 두각을 드러내고, 이제, 곽도원이라는 이름을 명실상부한 배우를 충무로 배우로 인식시켜준 거는 설마 범죄와의 전쟁인가요? 맞습니다. 2012년도 범죄의 전쟁에서 하는데, 이 범죄의 전쟁을 잘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안에서 또 엄청난 배우들이 그렇죠. 대거 양성이 돼요. 사실 그 전부터 유명하신 분들이었지만 우리는 일반 대중들은 네. 잘 접하기 힘들었던. 제가 특히 좋아하는 배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 명의 악역 배우 전문 배우라고 해가지고 탄생이 돼요. 응팔. 그렇죠. 김성균 씨, 말씀하신 김성균 씨고, 그다음에 이제 곽도원 씨, 마동석 씨. 이렇게. 마동석도 거기 나왔고. 네, 거기 최민식 천남인가 이렇게 나오고요. 약간 좀 막 허세 끼가 있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고요. 범죄전쟁에서도 보면은 윤종빈 감독이 곽도원 씨 안 쓰려고, 윤종빈 감독이랑 하정우만 곽도원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범죄전장에서는 곽도원 씨가 검사 역할을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검사 역할이에요? 거기서만 검사 역할이에요. 맨날 검사, 뭐 경찰, 뭐 이런 역할. 근데 다 비리 안 좋고 분들이잖아요. 근데 되게 반대했다고 해요. 최민식 씨마저도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윤종빈 감독이 하정우 씨가 항해를 같이 했잖아요. 물어봤대요. 잘하냐 어떠냐 했더니 하정우 씨가 말하기를 잘한다, 괜찮다 라고 했고, 이게 재밌는 게 원래 곡성 얘기를 많이 안 할 수가 없는 게, 곡성 때도 원래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너무 모르고 있는 분들 있는데 곽도원 씨가 주연이거든요. 주연? 네, 하정우 씨가 주연이, 황정민 씨가 주연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천우희 씨랑. 천우희 씨는 심지어 우정 출연이죠? 거의 뭐 비중이 거의. 아니 근데 천우희 씨는 칸에 왜 간 거예요? 우정 출연으로 칸에 간 거예요 지금?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여자 주인공이 그럼 없어요? 거기서? 있습니다. 김환이양. 그렇죠. 저는 그 아이가 주연이라고 봅니다, 진짜. 그걸 보시면 아는데, 그 아이가 파란을 했어요, 저는 그 영화에서. 사실 곽도원 씨의 연기가 비중이 크진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그런 역할도 잘 한다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아무튼, 나홍진 감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곽도원의 팬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그래서, 이 범죄의 전쟁 때도 가편집을 본인이 해가지고, 윤종빈 감독한테 줬대요. 이 곽도원 써라,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제 주연이 반대를 한 거죠. 뭐 투자, 제작 막 이런 데서. 왜냐면 그 검사할 거 생각보다 범죄의 전쟁은 꽤 크거든요. 마지막 장면까지도 보면은 꽤 생각한다면 커요. 키를 잡고 있는 역할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역할을 반대를 해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곽도원이라는 이미지가 딱 잡히고 넘어오게 된 거죠. 뭐하다 이게 막 갑자기 뜨는 경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갑자기 봐서 그렇지. 맞습니다. 항상 뭐부터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조연, 그죠? 사진은 다 나오죠. 신스틸러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단역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몰랐던 게 아니라, 갑자기 된 건 아니고 진짜 몰랐던 거죠, 우리가. 그리고 이후에 필모그래피를 잠시 더 보면은 이제 점쟁이들이 있고요. 점쟁이들 진짜 내가 손가락 안에 드는 최악의 영화 중에 하나. 그거는 이제 안 놀라다가 김수로 씨랑 막 그러니까 이재훈 나오고 그죠? 맞아요. 2013년도에 이제 베를린. 베를린은 감독님이 유승환 감독님이고요. 청와대 조서관 역할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 같은 해 이제 변호인의 차동영이라는 역할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나왔는데, 여기 사실 비중이 엄청 크죠. 기존의 영화보다 훨씬 더 큰.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후로 필모가 다 좋아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타짜 신의 손에서 이제 장동식 악역의 악의 축으로도 나오죠. 계속 악역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데, 그리고 이제 16년도에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곡성의 주연으로 발탁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뭐 악역하면 뭐 생각나는 배우 있으세요? 한국 배우 중에요? 한국 배우도 아니고 외국 배우. 전 정말 많죠. 악역하면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선 게리 올드만, 레옹의 게리 올드만. 그리고 사실 이 배우를 얘기하면 다들 이 배우의 소름 끼침을 다 얘기하는데 이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하비에르 바르뎀. 그 미친놈. 네. 그죠. 정말 하비에르 바르뎀, 물론 아까 말했듯이 갑자기 뜬 사람 없지만 그 역 하나로 정말 클래스가 달라졌죠. 하비에르 바르뎀이. 공포 영화 네. 잘 못 보거든요. 못 네. 보는데 그것도 무슨 모임 때문에 잠깐 보다가 소름 끼쳐서 못 껐어. 봤어요? 아, 그래? 정말 이거는 네. 뭐 동전 돌리라고 하고 죽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눈빛도 정말 미친놈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꺼버렸어, 무서워서. 네, 방금 말씀드린 두 분은 다른 영화에서도 악역을 하나씩 했어요. 예를 들어 제호 원소에서는 게리 올드만이 악역이었고 하비에르 바르뎀은 이제 007 스카이프 아니죠? 그 뭐였죠? 007 시리즈 중에 하나에 또 악역으로 나왔어요. 근데 게리 올드만은 진짜 연기를 소름 돋게 하시고 그 레옹에서도 보면은 진짜 사이코패스 같이 연기를 그죠. 하잖아요. 그게 거의 이제 게리 올드만 연기 클래스 하이죠. 뭐 생각난 몸짱. 저는 류승범. 류승범? 베를린? 어떤 역할은 걔 그 또라이 같은 미소 있잖아요. 살짝 웃는 미소. 약간 입이 부당거래 커가지고. 부당거래랑 방자전에 그 이몽룡 같으니까 정말 막 사이코 같은 나쁜 놈이 아니라 야비한 그 삐에로 같은 웃음 있잖아요. 그 비겁한 웃음 그냥 그게 생각나더라고. 근데 악역이나 좀 최진한 뭐 이런 데서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책에는 엄청 많죠. 특별조 이거 하나만 말해도 어차피 근데 모를 거라고. 네. 되게 무시한다 우리. 책이나 이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니니까. 그죠. 사람마다 이미지가 다르니까. 근데 요즘에 그래도 조금 악역으로 떠신 분이 이제 유한 씨가 있죠. 유한 씨. 어이가 없네. 근데 생각보다 제대로 연기 너무 잘하셨어요. 그냥 잘했어요. 보면은 그런 네. 미운 게 아니라 미친놈은 아닌 것 같은데 미친 것 같은 그런 표정. 또라이. 그리고 약간 진짜 있을 것 같잖아. 그런 인물이. 다음으로 넘어갈 배우는 이제 이미시완. 장그래. 장그래로. 네. 88년생 12월 1일생이시고. 더 어려워, 나보다? 네. 저랑 동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국의 아이들. 제국의 아이들의 멤버였고, 근데 이분은 부산 출신이세요? 부산 출신이고,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공부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공돌이들. 독서모임을 해서 그래. 네. 이거 왜 잡혀갈까? 네. 그것 좀 약간 있다. 빨리! 그래서, 일단은, 원래는 가수 활동하고 있는데, 제국의 아이들이 생각보다 제 기억에는 그렇게 인기가 많은 그룹이 아니었는데, 저는 솔직히. 개개인이 좀 갈목할 만하죠. 임시완 씨가 이제 처음 데뷔하고 들어간 건 이제 12년도에 해품달이라고 드라마, 한가희 씨 나온 드라마 있습니다. 그거 임시완 나와요? 네, 거기서 임시완의 그 왕의 선생님으로 나온. 연기를 좀 했었구나. 네, 거기서 근데 저도 그 드라마를 봤는데, 김수현 씨가 왕이거든요. 김수현 김수현 씨의 그 스승님으로 나오는데, 어디 공주랑 결혼을 해요. 이제 부마가 된 거죠, 부마가. 근데 처음에 옷을, 관복을 입고 앉아있는데 너무 잘생긴 거, 처음 제가 완전 드라마 보는데. 누구지? 저 배우? 그런데 저 배우가 아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도 생각보다 연기를 잘했다? 그 생각보다는 사실 주변에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 고만고만하게 느껴졌고, 사실 진지양이 거기서 연기를 제일 잘했거든요. 김수현 씨, 한가인 씨, 뭐,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왔던 영화가 이제 변호인의 진우 역할로 이제 캐스팅해서 영화를 하는데, 사실 변호인은 임시완이 저걸 했을 때 우려의 목소리도 당연히 많았죠. 왜냐면 아이돌 한 명 나와서 영화 망치는 거 일도 아니죠, 사실. 영화 부흥시키는 것도 일반 그냥 팬들이 봐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팬심으로 봐주는 거. 그런 걸 노리고 많이 캐스팅을 하는데, 걔가 한 명 딱 나오면서 막 캐스팅이 망가지고 막 케미가 다 망가지고 이런 작품들이 꽤 있거든요, 생각보다. 끼어팔기라고 하죠, 소위 소속사 끼어팔기. 근데 그게 굉장히 저는 안 좋은데, 가수 출신 아이돌 연기자를 해서 잠깐만 얘기하면은 최민식 씨도 그 얘기는 했었어요. 하지 말고 그 아이들이 언제 연기를 배워본 적이 있겠느냐, 가르쳐주고 해라. 그런 게 하고 보면은, 근데 제 또
자꾸 제 친구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영화 진짜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럼 연습을 하고 영화를 하라고 제발 왜 돈 주고 우리 보는데 망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친구가 둘 다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약간 사실 성공은 그런 높은 급은 되게 밥그릇 싸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어떤 역할? 그러니까 아이돌들이 오는 역할이 네. 그러니까 뭐 아량이 생기는데 사실 정말 열심히 연기 준비하는 20, 30대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배우들이나 아니면 뭐 오디션 준비생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억울해만도 하지. 맞는 말인 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아이돌이라는 배우 때문에 곽도원 같은 배우가 묻힐 수도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생각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뭐 오바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게 모든 가능성은 다 있고 진짜 말한 대로 정말 연기 잘하는 사람 많거든요. 사실 곽도원이라는 배우가 아까 말한 대로 툭 튀어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근데 너무 상업적으로 끼어파기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아이돌 배우에게 기회를 주는 것 저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아이가 이미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근데 개인도 재밌어요. 송강호 씨가 임시완 씨한테 한 말이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니 그냥 연기나 하라고. 근데 임시완 씨가 생각보다 연기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사실. 약간 진지한 캐릭터도 막 예능 나와서도 되게 진지하던데요. 근데 변호인은 초반에 임시완 씨 그 진우 역할이 진우가 대사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냥 국밥 청소하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그 송강호가 술 먹고 와가지고 좀 행패 부릴 때 하는 대사 정도고 제가 연기 잘하고 놀랬던 게 뭐냐면은 처음 그 접견실에서 만나잖아요. 어머니와 송강호가 만났을 때 그 아까 중문을 외우듯이 막 그래서 밥 잘 먹고 있습니다. 너 잘못했습니다. 지금 잘하겠습니다. 근데 이 연기가 너무 저는 연기 잘한다. 그때 확 들었어요. 그 한마디에 소름이 같이 돋으면 불구하고 눈물도 날 것 같고 연기 잘한다. 그 생각하고 임시완은 연기 잘하는 배우한테 그렇게 있는 거겠죠. 네, 아무튼 여기 캐스팅된 거는 아무래도 부산 출신이란 게 꽤 작용을 했겠죠. 그거 그 감독님 말씀도 사투리가 자연스러워서 캐스팅했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사실 임시완 씨는 이제 거의 배우라는 이미지가 각인이 된 게 이제 바로 2014년대 아까 말씀하신 미생으로 장그래로 이제 엄청난 또 젊은이 아이콘이 되죠. 그 후로는 이제 오빠 생각이라는 영화를 임시완 씨가 찍었죠. 2015년. 말아먹지 않았나요? 혹시? 아니 저도 말아먹었다고 알고 있는 게 이제 고화성 씨와 같이 나온. 맞아요. 군인으로 나오고. 네. 생각해보면은 연기를 잘했다 못했다 변호인에서는 조금 애매한 게 큰 비중은 아니었고 그냥 맞는 역할을 좀 하고 재밌는 영화가 고문신에서 보면 남녀국물 넣는 거 기억하세요? 네네네. 네, 남녀국물 넣는데 이게 진짜 얘기인지 카더란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 있더라고요. 먹는데 감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라면 고문신에서 라면을 마시고 있었다고 자기는 너무 맛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짧게 이제 김영애 씨 이제 그 진우 어머니 역할로 나오고 국밥집 사장님으로 나오고 이제 나오는데 김영애 씨는 이제 51년생으로 71년도에 MBC 공채 3기 탤런트로 데뷔를 하셨어요. 이분의 필모는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모두 할 수가 없고 드라마는 기억할 거고 최근 거만 하면은 킬미미, 헬푼달, 올드미스 다이어리, 그다음에 2002년 장희빈, 2006년 황진이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로서는 2009년에 애자, 2014년 허삼관, 2014년도 이제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 어머니 역할로 나오셨죠. 약간 좀 치맥이 있으신. 그리고 2014년도에 카트. 불임 사건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불임 사건은 이제 이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변호인을 제가 봤을 때 노무현의 전 대통령의 실화라고 조금 애매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게요. 왜냐면 이 사건만을 다루고 있고 사실 이게 전 행보를 다루는 건 아니고 노무현 변호사라는 이에 집중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게 가장 잘 나타난 영화고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바로 불임 사건인 게 뭐냐면 그 안에서도 이름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구 무슨 사건으로 나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불임 사건은 이제 용궁조작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인데 용궁조작이 뭐냐면은 일반인을 약간 공산당으로 몰아서 조작하는 사건은 이제 용궁조작이라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용궁조작 사건인데 이제 부산의 항민 사건이에요. 원제는 그거를 이제 줄여서 불임 사건이라고 부르는 건데. 근데 이제 이름이 이제 넘어오면서 항민 사건이 이제 전두환, 노태우 신부 정권이고요. 군부 정권이죠. 말이 꽤 꼬이지. 그래서 81년도 9월에 공안부에서 22명의 학생, 교사,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체포합니다. 그 외에 체포한 이유가 그런
국회 찬양 및 뭐 불온 서적을 보고 공유했다 이런 식의 범죄를 넘기죠. 근데 사실 거기 모인 사람 말 그대로 사회과학 독서 모임이고 영화에서는 학생만 나오는데 학생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회사원도 있었고 뭐 교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불법 감금을 하죠. 그 안에서 물론 고문과 당연히 고문이 있었고 이제 영장 부여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고 다행히도 그 지금 불임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어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났어요? 죄송합니다. 14년도에. 네. 14년 제가 착각했고. 그러니까 어쨌든 아쉽지만 그래도 무죄 난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어요. 예. 그리고 그 많은 피해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다 국가 당국에서는 사과가 없어요. 단 한마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 영화를 만약에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주목할 게 아니라 모티브 간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주목할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억울한 배경과 불임 사건에 대해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걸 생각하고 한 번쯤 더 영화를 보거나 다시 처음 보시는 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시대가 얼마나 암담했고 처참했으며 우리가 지금 이 누리는 현재와 너무 다른 말도 안 되는 너무 um장님도 말했다시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다음은 재료선 중에서 우리 옥트님이 줄거리랑 시간이 없습니다. 줄거리랑 이제 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영화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난번 두 편과는 달리 이번엔 조금 길게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영화의 배경은 1980년대 초반이고요. 영화가 시작하면 대전에서 이제 판사를 하던 상고 출신의 송우석이라는 판사가 자기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와서 세법 전문 변호사의 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판사질 재밌더나? 재미없네 얘. 그래서 그만 때려치웠습니다. 때리쳐? 네 임명될 때 9시 뉴스도 안 나왔나? 그래 내는 네 좀 해보려고. 매스컴에도 얼굴 비치하고 일부러 그런 줄 알았더만. 아이고 마 고졸이 판사 됐네 어쩌네. 그게 다 내 야지 주는 거 아닙니까? 해서 저는 돈이나 벌라고요. 돈 버는 거야 뭐 고졸이면 어떻고 귀천에 어디 따로 있습니까? 정주영이도 중졸인가 국졸이라 카대요. 근데 그래 짧게 해갖고 정관 외우나 바꿨나? 정관 예우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이제 저도 요 부산 내려와가 일 좀 해보려고요. 명함까지 돌려가면서 결국 성공한 송우석은요, 자기가 고시생 시절에 단골로 다니던 국밥집에 금이환영하게 됩니다. 이 국밥집과 송우석과의 관계는 과거 회상씬을 통해서 좀 나타나는데요. 좀 궁핍한 고시 생활을 했던 송우석이 이제 한 달치 밥값을 떼먹고 도망간 가게가 여기예요. 맛있다. 뭐 더 필요한 거 있어요? 니 내 기억나나? 아줌매 저 기억 안 납니까? 내가 요새 좀 가물가물해가. 내 이어서 밥 먹고 도망간 놈입니다. 한 7년 전에. 그 고시공 받은 아저씨. 와 그때 엄마 멀쩡하게 생긴 게 꼭만 먹고 토끼 타고 뭐라 했다 얘가. 기억 안 나나? 니 참말로 그 문디가 니 시험 붙었나? 예. 이제는 변호사 됐습니다. 진짜가? 대전서 판사하다가 여 와가 변호사 개업했습니다. 인사해라. 여는 아들 엄마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송우석은 이제 대기업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습니다. 자,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국밥집의 아들이 국가보안법 사건에 휘말려서 고초를 겪게 되고, 이제 국밥집 아주머니의 청 때문에 조금씩 이 사건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처음에는 국밥집과의 관계로 시작했는데요. 이 사건에 조금씩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동년 그거요. 신문에 난 비밀조직 북한 지령 그거 다 뭡니까? 너 지누라프 했지? 네 그 단골 집안 예. 빨갱이 같더나? 그거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할게요. 변호인 하겠습니다. 송변, 밤새 모양인데 가자고. 나 안주 얘기하자. 이런 일은 그래 일시적 감정으로 해서 될 일 아니다. 그럼 저번에 왜 저를 일시적 감정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땐 너무 급해가. 일단 네 이름으로 재판 연기 신청하고 제대로 된 변호사 찾으려고 했다. 저도 제대로 된 변호사입니다. 나라 송변,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진우 변호하겠다고. 중간에 포기하모 너나 진우나 포기 안 합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워낙에 이 사건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건이기도 하고, 초반에 이제 송우석의 기세라던가 각오라던가 이제 준비 같은 것이 단단하다 보니까 재판 초기에는 굉장히 선전하게 됩니다. 본 변호인은 역사란 무엇인가를 포함해서 피고인들이 읽었다는 불온서적 10여 권을 오늘 아침 서점에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시중에서 아무나 살 수 있는 이 책들은 서울대에서 권장도서로 추천도 했습니다. 이 책들이 불온서적이면은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 하는데도 불온단체라 이 얘기입니까? 판사님, 검사님, 그 불온단체 출신이신데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이 엉터리 감정처럼 이 사건은 온통 엉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책 읽기 모임은 그냥 독서 모임일 뿐입니다. 책 살 돈 모자란 학생들이 책 돌려보고 토론하고 지들 공부한 거 양여러가 나눠주고 잘했다고 박수 칠 일이지요. 여기 박진우 군 및 피고인들 모두 피고인이 아니라 이 부당하고 폭력적인 공권력의 피해자인 겁니다. 하지만 이 시대 특성상 이 사건을 맡았다는 점 때문에 언론, 법조계, 그리고 시민사회 한테까지 고립되기도 하고요. 자신을 스카우트하려고 했던 대기업으로부터도 해임되는 고초를 겪습니다. 기울어진 재판 상황 속에서 이제 패색이 짙던 그때 결정적인 증인이 한 명 등장하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합니다. 내일 오전 법원에 외신 기자들하고 제대로 된 기자들 좀 모아져 있어. 윤성두 주인가 찾아왔습니다. 그 대공 문실 군의관이요. 재판을 뒤엎을 증인입니다. 증인 채택 거부될 낀데. 증인 채택 안 해주면 기자들 앞에 양심선언한다 그 각입니다. 그래서 외신 기자들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부탁한데. 이 재판의 결과는 역사가 기록한 대로 진행되고요. 이 일을 계기로 송우석은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돼요. 그리고 6월 항쟁에서 선두에 서서 싸우는 송우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인물을 좀 살펴보자면요. 인물은 좀 크게 분류를 나눠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선 주인공 송우석이 있고, 송우석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고, 처음에는 이제 경제적인 혜택만을 바라는 되게 속물적인 변호사로 시작해서 점점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 변호사로 변해가는 대표적인 백화 캐릭터를 연기하게 되고요. 성장기. 그렇죠. 전 굉장히 참고로 이런 연기 정말 좋아해요. 되게.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감화되어 가고 이런 것들. 아, 그런 거 좋아하시다. 청소년 소설 좋아하시겠다. 어떤 거요? 청소년 소설. 아, 성장기요? 성장기. 일진들이 정신 차리고 착해지고 그건 싫다. 아니, 큰 맥락으로 보면 같은 맥락이긴 하죠. 일진 싫어. 또 두 번째 이제 캐릭터 진영은 이제 진우라든지 이윤택, 그러니까 친구인 이윤택, 이성민 씨가 불난. 고문당한 애 중에 동주에 나오는 송봉규 역할을 한 그게 나오는데 잠깐 보면 혹시 회사신이 말씀하신 건가?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그렇게 입 맞출 때. 마지막에 고문받는 애 중에 하나가 하여튼 익숙하다 싶었더니 동주에 나오는 송봉규였는데 동주 봤어. 죄송합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드디어 공감대를 만들었는데. 나 봤어야 되는데 이거 친구 얘기하려고요. 다 꼭 볼게요. 그래, 동주 네. 괜찮아. 그러니까 진우라던가 이윤택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이 사회에 대한 부조리를 깨닫고는 있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기에 항거하지 않고 있던 시민층이에요. 그 캐릭터를 대변하는 캐릭터고, 그리고 세 번째 진영은 이제 차동영이나 정검사, 이제 판사와 같이 이제 국가적인 억압을 상징하는 캐릭터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달수라던가 하는 이제 방관자적인 역할, 자신의 삶을 사는 소시민적인 역할을 하는 캐릭터들, 이렇게 진영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캐릭터들은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느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특별히 분류하는 의미는 저는 항상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 먼저 가서. 사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네. 원맨쇼? 그쵸? 원탑? 네. 원탑에 그냥 크고 나머지는 성격이 특히 변하는 경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입체적 인물이라고는 사실 맞아요. 서술적으로 봤을 때 입체적 인물이라고는 맞아. 변호사밖에 없어가지고 인물의 다양성 확보는 못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이 영화도 사실 따지고 보면 타이틀롤이잖아요. 송강호가. 저는 원맨쇼니까 뭐 따로 말씀하신 대로 분류할 필요가 없지. 네. 근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리뷰 중에 하나가 허지용 씨가 쓴 건데, 허지용 씨 리뷰 제목이 그거였어요. 세상에는 송강호로만 쓸 수 있는 빈칸이 있다. 정말 공감했습니다. 송강호를 좋아하시는 입장에서 아주 좋았겠는데요. 혹시 그 처음에 그 속세가 약간 이상한 놈 같이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 인물과 약간 감화돼서 정신 차린 물감 변호사의 역할을 둘 다 소화할 수 있는 역할로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멋있는 그 대사가 좋았던 게 그 속물일 때도 좋았던 게 그 속물이가 표현이 좀 애매한데 아파트로 이사 가기 위해서 아파트를 찾아가잖아요. 그때 멋있던 건 다 멋있죠. 아래층 2,500들이 있습니다. 수치 어떻게 기억했어요? 저 방금 보고 왔는데 정확하게 수치가. 기분 낮춤부에 보셨다. 아 그래요? 저는 아침 한 5시, 6시에 일어나서 그것 이상이 한번 자기가 지었던 집을 찾는 아래 2천만 원이랍니다. 공짜 일 한번 하시고 500만 원 버시는다. 어떡하시렵니까? 이게 근데 저는 그 당당함이라든지 실제 다시 봤을 때 오히려 그 모티브 된 대상이 모버랩되는 현상이 돼버렸어요. 그런 당당함이 그냥 멋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돈이 있어서 당당한 거지. 아니, 돈 있는 캐릭터는 항상 멋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트맨 정말 멋있는 장면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죠. 배트맨 안에서 브루스 웨인으로서 살 때 되게 멋있는 장면 많아요. 나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브루스 웨인이 그런 이상이 나는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정의구현을 실행한다가 얼마나 이상적인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굉장히 멋진 캐릭터죠 사실 배트맨도. 그럴 수 있어. 그런 뭐 극 중에서 송우석도 비슷한 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정의 구현하는 게 왜 멋있냐면 돈 많은 사람한테는 정의가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그쵸. 명언이네. 그리고 이제 바로 잠시 송우석 그 이름 보면 원래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감독 이름과 이제 합쳐서 송우석이 되는데 원래는 감독 말에 의하면 노우현으로 하려 했대요. 이거 아니죠. 이런 좀 그런 것 같아. 네, 이건 너무 노골적이야. 잘했다. 근데 바꿨대요. 왜냐면은 이 인터뷰 보면은 인물보다는 영화로서 봐주기 원했기 때문이라고 송우석으로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제목도 변호를 해서 다행이지. 만약 제목에 노무현하고 이랬으면 반감 많이 심해졌을걸? 오히려 천만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진짜 영화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면은 성장물 같이 보여주죠. 연평해전 같은 경우도 이미 이렇게 보면은 그거 이미 이런 게 천만이 된다면은 그런 것도 천만이 된다면 연평해전도 천만이 넘었어야 돼요. 그건 이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 너무 노골적이었던 거 피하는지. 그럼 우리 실제로 영화에 대한 감상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2부 때 뵙겠습니다.